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모두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의사협회 집행부 3명을 불러 조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계, 박용진 의원이 끝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인데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강도 일당 3명이 오늘 새벽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어제 부산 사하구에선 차량 4대가 추돌하면서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두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일로 날짜도 못 박았는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어제 열린 긴급총회에서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현재의 의료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향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인 진료 축소 불가피.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며 집단 행동이 아니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직서 자체의 제출은 개별적인 겁니다. 그런데 3월 18일 전원 사직서 제출에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비대위는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일정 시점에 일정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87%가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구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 등 3곳에서 열린 온라인 총회에는 교수협의회 소속 43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병원 3곳의 교수진은 최대 1,800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지난 7일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집단 사직을 결정했고 성균관 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모레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재선의 박용진 의원이 결국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 의원이 득표율 30%가 깎이며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야권 비례 위성정당의 시민사회목 후보를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취지와 달리 특정 정당의 색채가 강하다며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약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북구 을에 최종 1위 확정된 후보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 강북을 경선에서 비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이 패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요 사안마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냈고 유치원 3법 등 의정 활동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았고 총 득표수에서 30%를 깎는 불이익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청년 전략직으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선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가 다른 후보의 낙마로 하루 만에 다시 후보로 포함돼 뒷말을 낳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의 시민사회목 후보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미단체 출신의 전지혜 후보와 사드 반대 시위 등을 벌인 농민운동가 정영희 후보의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사회목 국민후보에 진보당 색채가 강한 인사가 맞느냐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후보의 상징성을 고려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비례 1번이라는 것은 그 정치 세력의 이 방향성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반미입니까?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당선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대표들이 앞장서서 서로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폐륜공천이라고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야말로 폐륜공천 이렇게 맞받은 건데요. 한편 두 당의 선거 일정도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까지 3톱으로 꾸린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격전지를 훑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험지,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쳤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폐륜공천이라고 지적한 걸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일제 법카, 일제 샴푸 법카기요.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사건들을 모두 나열하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을 깎아내렸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현재 여야 양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당 공천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 요청을 수락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선대위를 이끌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원톱 체제의 선대위 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30분쯤 30대 남성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1분쯤 부산 사하구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추돌 하면서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2대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쳤고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의 전력 공급이 4시간 넘게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아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한전 측과 정전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시상식 안과 밖이 모두 화제였습니다. 행사장 밖은 반전 시위로 격렬했고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겨냥한 진행자의 농담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 앞 경비가 삼엄합니다. 주변 도로는 이미 시위대가 접수했습니다. 오픈카 위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하는 피켓을 든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we've been watching a genocide live on our phones every night. I'm here today as a Jewish American. I feel for the Israelis as well, and I wan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Hamas and the Palestinian
want the bombing to stop now. 이들의 시위로 배우와 감독 등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에 지각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을 즐기며 이들의 목소리를 응원합니다. 마크 러팔로의 많은 배우들은 옷에 빨간 핀을 달아 즉각적인 휴전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시상식 중에는 정치적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지미 키멜이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최근 발언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바로 시상식 중간에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지미 키멜보다 더 최악의 진행자가 있었냐며 그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이를 되받아칩니다. See if you can guess which former president just posted that on Truth Social. Anyone? No? Well, thank you, President Trump. Thank you for watching. I'm surprised you're still. Isn't it past your jail time? 올해 아카데미에선 미국 천재 과학자의 삶을 그린 영화 오펜하이머가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모두 7관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만큼 눈길을 끈 건 반전 시위와 정치 풍자였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한국인 한 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사법기관에 체포됐다며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한국인의 성이 백 씨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가 러시아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에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가 7개 부문에서 상을 휩쓰는 등 여러 이야깃거리를 남겼는데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시상식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수상자인 키호이 콴이 이름을 호명하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의뢰 시상자와 포옹하곤 하는데 이번엔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데요. 한 차례 더 키호이 콴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결국 종이를 접어버립니다. 공교롭게 여우주연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엠마 스톤이 양자경에게 상을 건네받아야 하는데 옆에 있던 제니퍼 로렌스가 상을 줍니다. 뒤에서는 로렌스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말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로 상을 받은 두 사람은 각각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출신입니다. 무대를 내려온 뒤엔 함께 포옹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식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먼지 차별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영화 위키드에 함께 출연하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양자경을 만났을 때 반응은 이랬는데요. 이것이 전설을 대하는 방법,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박물관에서 한국해를 찾아낸 영상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독일에서 온 유디트 크빈테른 씨가 우연히 찾은 건데요. 지도 하나 발견했어요. 이건 아마 한국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도예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피르스텐베르크 도자기 박물관에서 발견한 지도라는데요. 한반도 옆에 Sea of Korea, 한국해라고 적힌 글씨를 소개합니다. 1740년대에 만들어진 지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옆에는 니폰 이렇게 적힌 일본의 모습도 보입니다. 유디트 씨는 강원도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2000년 한국에 온 뒤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국해, 동해 이렇게 쓰인 옛지도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료죠. 누리꾼들은 무심히 넘어가지 않고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 귀한 자료를 올려줘 한국인으로서 고맙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AI가 상상한 한국,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주제로 만들어진 광고가 제작됐는데 함께 보시죠. AI야, 넌 한국을 어떻게 상상하니? 이 질문과 함께 단청의 문이 열립니다. 궁궐부터 남산과 한강, 빽빽한 아파트부터 한반도의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을 상상한 그림에는 첨단 도시를 상징하는 사이버펑크 스타일도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광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제작하려던 홍보 영상인데 실제 모습을 담은 건 아니라는 우려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종류가 넘는 인공지능 툴을 사용했고 처음 작품을 만드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AI 시점에서 바라본 서울은 어떨지, 한국은 어떨지, 그리고 AI를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까지 딥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4,000개가 넘는 소스를 만들었지만 사용한 것은 고작 5% 정도라는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만들어줘 이렇게 AI가 만든 그림들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더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작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유명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것과 똑같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 일부 교원 사이에 문제 거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승기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수능이 끝나자 이의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수능 전 치러진 유명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와 지문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 A씨는 출간 전인 EBS 교재를 감수하면서 교사 B씨가 낸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사용했습니다. 평소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학원 강사 C씨는 또 다른 교사 D씨에게 해당 지문을 받아 모의고사로 출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증을 부실하게 했고 수능 이후 이의 신청이 21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논란을 축소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교사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하면서 알게 된 교사 8명과 이른바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든 뒤 이를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에게 팔아 6억여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통해 현직 교사가 만든 문항들을 사교육업체에 판매해 2019년부터 22년 사이 약 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사교육업체와 일부 교원 간 금품을 매개로 한 문항 거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부산 지하철 열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떤 편의점에서 불을 지르려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은 남성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허리를 숙이더니 라이트로 종이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좌석 밑으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승객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얼어붙은 승객들 신고로 영무원이 출동했습니다.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은 밀고 당기다 영무원을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직원이 올라간 건 명륜역이고요. 동네역에서 도망을 하는 거죠.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전동차에 탄 시민들은 부산대역부터 이곳 동네역까지 6분 넘게 불 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붙은 종이는 불연 소재 좌석 밑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천재질 의자였다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부산역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의 가방 안에선 명함 2개 크기로 자른 복사지 18장이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는 도무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대화할 수준은 안 되고요. 행설 수술하는 거죠.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한 편의점 앞에서 방화를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증권 ELS의 배상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보니 은행 등이 상품을 팔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최대 100%까지 투자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배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모 씨는 3년 전 은행 권유로 홍콩 ELS에 4억 원을 넣었지만 남은 돈은 2억 원도 채 안 됩니다. 정기예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한 건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체크를 받게요. 이거는 제가 안 한 거잖아요. 올해 만기가 끝나는 홍콩 ELS는 약 15조 원. 그중 손실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할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판단하고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 최대 40%에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책임까지 따져 더하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평균 배상 비율은 20에서 60% 수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그 배상 비율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목돈 마련 목적으로 2,500만 원을 넣은 80대 A씨는 은행 측이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투자 규모, ELS 상품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깎이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분쟁 조정 절차와 함께 금융사별 자율배상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반발 등 혼란도 예상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해요.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피해 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이강인을 선발하면서 이강인을 안 뽑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팀의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무엇보다 주장 손흥민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두 선수와 직접 소통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 이번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은 손흥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안고 또 화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강인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4강전을 앞두고 탁구를 치다 이를 제지하는 손흥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돼 문제가 되자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고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대표팀 내 갈등과 내분이 깨끗이 해소됐다 볼 수 없어 이강인의 대표팀 발탁 여부에 대해선 축구 팬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두 선수만의 문제인가요? 모든 팀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을 안 뽑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되물으며 대표팀 소집을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고서도 축구 팬들 사이에선 우려와 응원이 뒤섞였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태국과 2차 예선을 앞두고 오는 18일 소집됩니다. 황선홍 감독의 이강인 활용법에 모두가 주목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포근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립니다. 비는 5mm 내외로 약하게 내리는데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예보됐습니다. 대기가 불안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농작물이나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